자, 여기서부터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듯이 정수에서는 오버플로우를 제일 주의해야 되겠고, 이 오버플로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타입의 크기를 판단할 때 반드시 사이즈업을 이용해서 판단해야 되겠고, 물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최소 크기는 있는데 표준에 실제 크기를 얼마 사용할지는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쓰시다가는 다른 컴퓨터나 다른 컴퓨팅 환경에 옮겨가면은 여러분 코드가 제대로 동작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 그 방법은, 크기 문제는 요런 타입을 쓰는 거예요. 요런 타입. 그래서 요런 타입이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인클루드 해야 되지만, 저 타입들은 크기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냥 인트면은 인트가 몇 바이트일지는 오늘하고 또 2년, 3년 뒤하고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쟤네들은 늘 고정된 크기를 쓰겠죠. 그래서 고정된 크기를 쓰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조 타입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수를 쓰다 보면은 민값, 맥스값 이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오버플로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민, 맥스값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C부터 썼던 int max, int min 저걸 쓰셔도 되고요. C++에서는 좀 더 항상 통일되게 쓸 수 있게끔 이런 범용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범용함수 쓰는 건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요 위치에 있는 위치에다가 내가 타입만 넣으면은 그 타입의 민값, 맥스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민, 맥스 알 수 있으니까 저 numeric limits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C에서 썼던 것들을 쓰려면은 뭐 C limits, 또 부동수 쓰려면 C float, 뭐 include 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이제 C++에서는 얘만 넣으면은 모든 종류의 타입의 이제 맥스와 민값 또 기타 다른 상수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저걸 쓰는 게 오히려 편하실 수 있습니다. 좀 길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수상수는 이제 그냥 보통 10진수로 써서 표현하겠죠. 10진수로 사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10진수가 아니라 2진수, 8진수, 16진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10진수로 쓸 거고, 늘 상수를 쓰더라도 이 상수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수 자체를 프로그램에 쓰는 게 아니라 컨스트한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가독성을 높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정수상수 10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얘를 무슨 타입으로 해석하냐면은 C++는 이제 얘를 보고 얘가 int에 수용되면 int로, int에 수용이 안 되고 long에 수용되면 long, 아니면 long으로 해석해줘요. 그러니까 아주 큰 정수값을 썼어요. 그러면 얘가 int 범위를 벗어나면은 자동적으로 long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뒤에 뭐를 안 붙여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얘는 무조건 이제 int로 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얘를 int로 하지 않고 다른 거, 더 큰 long이나 longlong으로 해석하고 싶으면은 요거를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L을 붙이면 long, LL을 붙이면은 long 타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L. 그러면은 얘는 이제 long 타입이 되는 거죠. int 타입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LL, 뭐 소문자 써도 되고 대문자 써도 됩니다.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 마음이고요. 그리고 C++14부터는 이제 중간에 긴 숫자를 쓸 때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중간에 넣을 수가 있어. 중간에 그 따옴표 하나를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잘못한 것 같다. 왜 따옴표를 썼지?
자바는 따옴표를 안 쓰고 뭘 쓰냐면은 밑줄 문자를 써요. 밑줄 문자. 근데 따옴표를 쓰니까 좀 이상해. 왠지 따옴표 이렇게 갑자기 그 컬러 하이라이팅도 좀 잘 안 먹히고, 왜냐하면 따옴표가 시작되면은 그 문자로 막 얘가 이제 보려고 그래서 왜 따옴표를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왠지 자바랑 다른 걸로 하고 싶어서 그랬나? 물론 밑에 우리가 보통 쉼표를 쓰죠, 여기다가. 근데 쉼표는 쓸 수 없겠지. 쉼표는 구분하는 거니까 이제 구분을 못 하겠고,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요걸 쓴 것 같은데 저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긴 그 정수나 또 뭐 부동소수에서도 앞부분에 긴 숫자 나올 때 쓸 수 있고요. 물론 꼭 세 자리 수에만 넣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이상한 데다 넣으면 더 이상하죠. 그래서 세 자리마다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저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수 얘기는 끝내고 부동소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소수는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부동소수의 도메인, 값이 나타낼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근데 정수와 부동소수의 차이는 정수도 제한된 범위를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정수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소수는 이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를 나타낼래야 나타낼 수가 없겠죠. 무수히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애를 나타내고 싶은데 표현이 안 돼. 이 부동소수 표현법에 의하면. 그러면은 걔와 가장 가까운 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 오차가 더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오류를 반올림 오차 오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제도 하나 있는데, 어떤 큰 수에서, 이 수에서 5를 빼면 이게 끝에가 5가 돼야 될 텐데 5가 안 돼요. 그리고 출력해보면 4.0이 나와요. 이 산수를 잘 못해. 그렇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995를 표현 못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소수를 쓸 때에는 물론 정수처럼 얘도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지만 워낙 범위는 커요. 플로우트 롱의 범위는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오버플로우는 많이 걱정은 안 해요. 하지만 이제 부동소수 쓸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 반올림 오차 오류, 정확성 문제입니다. 내가 나타내는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면은 오차가 되게 커지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겠고,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부동소수를 이용한 비교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수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엉뚱한 값을 갖게 되잖아요. 정수에서 오버플로우가 나면. 그리고 정수에서는 0 나누기 하면은 예외가 발생하고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근데 부동소수는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도 엉뚱한 값을 가지지 않고 무슨 값을 갖게 되냐면은 어디 갔어요? 무한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최대값이야. 맥스가. 그럼 y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오버플로우가 났겠죠. 그렇죠? 넘어갔겠죠. 더 커졌겠죠. 그런데 결과로 찍어보면은 뭐가 죽기냐면은 인피니티, 무한대가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우가 나도 전혀 엉뚱한 값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수는 오버플로우 나면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막 이상해질 수 있는데,
부동소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를 0으로 나눠도 무한대예요. 수학 알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매우 작은 수로 어떤 큰 수를 나누면 무한대 값입니다. 그래서 0 나누기도 에러가 안 나요. 0으로 나누면 이것도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정수에서는 없지만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언더플로우라는 것도 있어요. 언더플로우. 그래서 0과 아주 가까운 수인데 더 작게는 못 나타내.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언더플로우가 일어났다 그래요. 이 경우에도 언더플로우의 경우에도 이제 언더플로우가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0이 돼요.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수는 짝수의 수를 나타낼 수 있고 그 안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수가 하나 더 많이 있었죠. 근데 얘는 그런 형태의 표현 방법을 쓰지 않고 맨 첫 번째 비트는 무조건 부호 비트로만 활용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이고 다 0이네. 0이고 다 0이네도 둘 다 뭐가 돼? 둘 다 0이에요. 그래서 부동소수에서는 마이너스 0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0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0, 플러스 0. 즉 0의 표현이 몇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에서는 맥스 값은 요걸 나타내고 민 값은 여기를 나타내는데 부동소수에서는 민 값은 여기를 나타내요. 여기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얻냐? 부동소수는 플러스 0, 마이너스 0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대칭적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완전히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얻고 싶으면은 요 맥스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고 요걸 얻고 싶으면 요 민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의 특징이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와 관련된 그 상수 중에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게 NaN. NaN이 뭐의 약자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NaN. Not a number. 수가 아닌 애들. 그래서 not a number.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가 아닌 애들, 그러니까 허수들. 여기 이런 애. 루트 마이너스 1. 아니면 0을 0으로 나눠. 이럴 경우에는 원래 10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는데 0을 0으로 나누면은 존재하지 않는 수가 돼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은 NaN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NaN. 근데 이 NaN의 표현이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비트가 어떻게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뭐 특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하지 않는 한 뭐 저런 걸 만날 리는 없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와 비교를 해보면은 정수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는 걸 부동소수에서는 별로 안 일어나게 되는 거고 부동소수에서는 정확성을 걱정하면 되겠고 대칭적이고 0의 표현이 두 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소수 상수. 부동소수는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전미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더블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블이 이제 기본 부동소수 타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F, L 써서 float, long double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부동수 12.3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E와 대문자 E 같은 걸 써서 저렇게 쓰면 이제 과학적 표기법이라고 그러죠. 이제 과학적 표기법을 쓸 수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16진수 과학적 표기법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거 얘를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1.4 P3은 10에 해당되는데 저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다 써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 프로그램 할 때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C 플러스 20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파이라든가 이런 상수들이 이제 이 넘버스에 추가가 됐고요. 상수들이 실제 지금 해보면 둘 다 얘를 인크루드하고 요 써보면 잘 돼요. 그래서 C++ 20에서는 이제 수학 관련된 연산을 할 때 수학에서 뭐 E나 자연 로그나 뭐 이런 값들이 이제 저기에 상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소수는 뭐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문자는 또 우리가 엄청나게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죠. 문자열, 문자열. 문자열은 문자들로 구성된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는 이제 기본 문자 타입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쓰는 이유는 아주 오래전에 C가 만들어졌고, 그 C가 만들었을 때는 다른 언어들은 신경 안 썼어요. 영어만 신경 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영어만 미국 이런 나라에서만 컴퓨터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언어들을 이제 프로그램 할 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ASCII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유니코드를 많이 쓰죠. 그리고 유니코드는 ASCII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하나의 표현으로 이제 나타내려고 만들어진 거고, 원래는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모든 세계에 있는 언어들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가변 바이트를 써서 최대 4바이트까지도 써요. 유니코드는.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이모지도 들어가고 뭐 이제 그렇죠. 근데 2바이트로 그게 표현이 안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자 때문에. 워낙 한자가 많아서 이게 한자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에 이제 C++부터는 16T, 32T, W 캐릭터 T 같은 타입들이 들어와 있고요. 20에는 캐릭터 8T가 추가로 됐습니다. 그냥 이걸 써도 될 것 같은데 얘를 좀 이렇게 1바이트다라는 걸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8T를 추가로 도입해서 표준에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를 처리할 때, 또 파일 처리할 때, 이제 코드 값, 인코딩, 요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그 맥에서 작업한 그 소스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윈도우에서 열면 한글이 깨질 수 있어요. 한글이 깨지는 이유는 저는 인코딩을 UTF-8로 하고 있는데, 맥에서 기본이 UTF-8로 하고 있는데 윈도우는 기본 인코딩을 UTF-8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서를 여러분이 UTF-8로 읽지 않고 다른 인코딩으로 읽으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소스 파일이 깨진다, 한글이. 그러면 인코딩을 UTF-8로 바꿔주시면 안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코드 값하고 인코딩이 뭐냐? 코드 값은 어떤 문자를 정수로 표현하기 위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A가 있으면 대문자 A는 65라는 정수로 표현합니다. 65. 그게 이제 코드 값이에요. 코드 포인트라고도 하고 이제 코드 밸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밸류는 옛날 ASCII 코드나 유니코드나 영문자, 대문자, 소문자, 숫자는 다 똑같아요. 코드 값 자체는. 근데 인코딩은 뭐냐면은 이렇게 65인 A를 파일에 저장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라는 거예요. 65를. 1바이트로 저장할 수도 있고 2바이트로 저장할 수도 있고 4바이트로도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인코딩이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인코딩이 UTF-8입니다. UTF-8. UTF-8은 항상 바이트 단위로 그 문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이트 단위로.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 해석하는 거고, UTF-16은
2바이트 단위로 늘 작업을 하는 거고, UTF 8이 아니 16이 아니라 32는 4바이트 단위로 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UTF 8인데, 그래서 인코딩, 예, 그렇죠. 인코딩하고 그 코드 값, 요 차이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인코딩하는 방법들은 또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제 우리 주로 모르겠어요. 이제 윈도우에서 요즘 많이 쓰는 인코딩이 있긴 있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UTF-8을 많이 쓰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 인코딩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데, 프로그램 할 때 이제 언제 인식해야 되냐면, 내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할 때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파일에 저장할 때 어떤 인코딩으로 저장할지를 고민해 주셔야 되겠죠. 그 인코딩을 저장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쉽게 깨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저장한 인코딩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파일 처리를 안 하면 그냥 인코딩을 무시하고 그냥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는데, 파일 처리할 때는 이제 인코딩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되겠고, 이제 인코딩 무시하고 코드 값.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인코딩은 거의 안 쓰고, 근데 코드 값은 많이 쓰죠. 코드 값을 많이 쓰는데, 뭔가 문자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도 뭐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뭐 여러 가지 모음 개수를 찾아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코드 값을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나타내는 코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할 때 이렇게 코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65가 뭔지 이렇게 알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독성에는 훨씬 좋습니다. 65라는 거 뭐하러 외워요?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뭘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 ASCII 코드, 또 똑같은 유니코드도 똑같은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의 코드는 차례로 할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의 코드가 65면 B는 얼마야? 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플러스 2를 하면 B가 되는 거예요. 물론 C 플러스 2를 하면은 캐릭터 타입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희 연산하다 보면 인트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A 다음에는 B, 소문자 A 다음에는 B, 숫자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0부터 1, 2, 3, 4, 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다 1 더하면 1문자가 되는 거고, 3문자에다가 코드 값을 1 추가하면 4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고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코드 값을 여기다가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이런 거를 활용해 주세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많이 할 때 이거 하죠.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 프리퀀시 배열의 크기는 얼마일까? 26. 영문자를 분석한다, 문자예요. 그래서 얘를 포르프로 문자를 딱 돌리면은 A가 몇 개 나타났는지, B가 몇 개 나타났는지, C가 몇 개 나타났는지 계산할 수가 있죠. C 빼기 이게 다 소문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다 라고 가정하면, 이제 C에서 A를 빼주면 C가 A면 0이 될 테고 B면 1이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해서 쭉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프리퀀시 배열의 각 문자의 등장 빈도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걸 계산하고 나면은 그거 갖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빈도수 배열. 그래서 빈도수 배열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여기는 타입 변환이 필요 없죠. 저절로 인트가 되니까 안 바꿔줘도 돼요.
근데 거꾸로 뭔가 출력을 해야 될 때는 C 플러스 1 이런 걸 할 때는 다시 캐릭터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영문자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함수들은 C부터 썼던 요 함수들이 여전히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C 타입, 예. 뭐 이게 공백 문자인지 뭐 숫자인지 문자인지 뭐 이런 것들, 또 얘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판단하고 싶을 때 요 함수들을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풀 때는 이 함수들을 종종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문자로만 구성된 두 개의 문자열 S와 T가 주어진다. T는 S를 구성하는 문자를 임의로 재배치한 다음 한 문자를 임의의 위치에 추가한 문자열이다. 추가된 문자를 찾아주세요. 어떻게 찾을까? 첫 번째, 빈도수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은 하나만 두 개를 만들었을 때, frequency 1, frequency 2를 만들었을 때 하나와 둘을 비교했을 때 하나 차이 나는 게 있겠죠. 그럼 걔가 그 추가된 애겠죠. 그런데 또 다른 더 심플한 방법은 뭐예요? 심플한 방법은 추가된 문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A, B, C, D 문자를 정수 생각해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얘를 다 더한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차이가 뭐가 돼? 추가된 단어가 되는 거죠. 더할 수도 있고 더하지 않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네? 네? 뭘 해?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S 계산한 다음에 T 계산하는 게 아니라 T를 계산한 다음에 그 썸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저 S에서 하나씩 빼주면 돼.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되겠어요? 찾아야 되는 문자가 되겠죠. 근데 덧셈 말고 또 방법이 뭐 있을까? 문자열이 매우 길면 오버플로우는 걱정 안 해도. 그러니까 오버플로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X와 연산. X와 연산을 하면 어떻게 돼? X와 연산은 똑같은 애를 X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과가? 0이 돼요. 그러면 얘네와 얘네를 다 X화 시키면은 남는 게 뭐가 남을까? 그 문자만 남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고 0과 뭐를 X화로 하면 어떻게 돼? 얘가 돼요. X와 연산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얘와 얘. 그러니까 X화는 같은 걸 X화로 하면 0. 0과 또 얘를 X화로 하면 A.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은 아나? 여러분들? 저는 이제 암호기술 전공하는 사람인데 암호기술에서는 그 X화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암호할 때 이런 식으로 P와 Q를 X화해서 C를 만든 다음에 P를 다시 계산하고 싶으면은 C에다가 K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P, X와 K, X와 K 이렇게 되면 얘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그럼 P가 남는 거지. P와 0을 X화로 하면 P가 되잖아요. 근데 이 C로부터 K를 모르면 이제 P를 못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덧셈하다 보면은 뭔가 이 길이가 여기 내전되는데 한 1000, 뭐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막 더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뭐 오버플로우도 날래나? 안 날 것 같긴 한데 그런 걱정하는데 X화는 오버플로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버플로우 문제는 없어요. X화. 그리고 X화도
이제 쭉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났는데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건 빈도수 배열이에요. 그 다음에는 빈도수 배열을 꼭 안 써도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덧셈하거나 XOR 하시면 하는 거고, 그 덧셈과 XOR도 효과적으로 하셔야죠. 여기 앞에 친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T를 쫙 서메이션 한 다음에 거기서 빼주시면 돼요. 아니면 그럼 뭐 그거는 한번 만들어 보시면 포르프를 2번 쓸까 1번 쓸까 막 이런 고민들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원시 타입이 불 타입, C에 없던 불 타입 논리형. 그래서 불은 true와 false 두 가지 값만 가지는 변수예요. 그리고 예전 C는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C++를 만들면서 불 타입을 도입하면서 자동 타입 변환하는 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타입을 불로 자동 타입 변환해줘요. 그래서 0은 이제 정수의 경우에 0은 false고 나머지 수는 다 true로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if n이 int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C에서는 이렇게 쓰죠. C++ 쓰는데 C에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C++는 요걸 보면 얘는 int 타입이잖아요. 얘를 불 타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요. 불 타입. 그러니까 불 타입으로 한번 C++에서는 어쨌든 간에 조건식은 C++는 최종적으로 불 타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예전과 호환을 C와 호환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저기다 써도 자동으로 불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인터가 쓰면 이 C++에서는 포인터가 이제 주소를 유지하는 변수인데 어떤 특정한 주소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포인터에 우리가 널 포인터를 대입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C에서는 뭘 썼냐면은 널이라고 하는 상수 define 해 놓은 라이벌에 있는 예를 썼는데 이제 C++에서는 널 ptr이라는 키워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포인터가 특별한 주소를 유지하지 않을 때는 C++에서는 얘 쓰지 마세요. 얘 쓰지 마시고 널 ptr를 쓰는데 이럴 경우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P가 널 ptr이면 false예요. 근데 P가 주소를 갖고 있으면 널 ptr이 아니겠죠. 그럼 얘가 참이 돼. 그래서 굳이 이렇게 not equal 얘가 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여기서 조건식으로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제 초보들이 많이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 바로 이런 거죠. is married true. 불리한 변수는 절대 true나 false랑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서 코딩합니다. married is married. 이렇게는 절대 안 하시겠죠? 나중에 불변 썼는데 반환하려고 다 계산해 놓고 반환하려고 이렇게 안 하시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return married 하면 돼요.
똑같은 거야. 아까도 우리가 과제에서도 막 봤듯이 조건식이 있으면 그 조건식의 결과를 함수의 결과로 반환하고 싶어. 그럼 return 조건식 하면 돼요. 불리한 변수의 결과를 반환해주고 싶다. 그럼 return 그 변수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뭐 한다고 에러 나진 않죠. 근데 얘는 2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일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얘를 갖고 와서 얘랑 또 비교를 해. 그냥 얘를 평가해서 거기서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평가한 다음에 얘랑 또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더 간결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리한 변수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자체 쓰거나 앞에 not을 붙여서 반대를 해석하고 싶을 땐 앞에 이제 not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그 C++에 있는 원시 타입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 부동소수 타입, 문자, 그 다음에 논리형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크게는 정수를 쓰실 때는 오버플로우 주의하시고 부동소수 쓸 때는 정확성을 주의하시고 문자를 쓸 때는 이제 코드값 인코딩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프로그램하실 필요가 있고 코드값은 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프로그램할 때 코드값 자체를 프로그램에 나타나기보다는 그냥 A 문자 뭐 A 이런 거지 65, 95 뭐 그런 값들을 그 프로그램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코드값이 바뀔 리는 없겠지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또 그 코드는 동작을 안 하겠죠. 근데 그냥 아까 A 뭐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이거는 안 바뀌겠죠. 이거는 미래 가도 아무나 이렇게 그 오류가 안 날 거예요. 그냥 알아두셔야 될 게 A, B